발렌티노 로시는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영원히 바꾼 라이더였죠. 모토GP. 이 영상에서는 그의 엘리트 진입, 트랙 안팎에서의 카리스마, 그리고 모든 경기를 잊을 수 없는 쇼로 만든 방법을 되짚어봅니다. 그의 전설적인 대결부터 압박 속에서 경쟁하는 독특한 정신력까지.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그리고 왜 수백만 명의 팬들이 그를 단순한 라이더 그 이상으로 여기는지. 닥터의 삶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전설을 이해하려면 타블리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스팔트에서 과거와 미래의 냄새가 나는 곳이죠. 발렌티노는 1979년 2월 16일에 태어났고 그의 운명은 아버지 그라치아노 로시, 커피 향 맡듯 휘발유 냄새를 맡던 전 그랑프리 라이더였죠.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꿈꿀 때 발렌티노는 코너를 꿈꿨습니다. 5살 때 이미 카트를 타고 경주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죠. 어느 날 미니모토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 길이야. 그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뒷마당에 트랙을 만들어줬죠. 이웃들은 소음 때문에 불평했지만 오늘날 그 불평들은 모터사이클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죠.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 몇 분이나 로시가 태어날 때부터 피 속에 아스팔트가 흐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딱 한 단어만 써주세요. 흰화라고요. 이렇게 크게 말이죠.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비아지를 추월하는 것보다 쉬울 테니까요. 로시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아이와는 달랐죠. 학교 친구들이 소방관이나 우주비행사를 꿈꿀 때 그는 공책에 곡선만 그렸어요. 어머니 스테파니아는 발렌티노가 레이싱 테이프를 보면서 잠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 그라치아노는 곧 자신이 평범한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아스팔트 포식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11살 때 이미 전국 미니모토 대회에 출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경기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죠. 그의 추월 방식이요. 직선을 기다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틈이 없는 곳에 틈을 만들었죠. 불가능에 대한 그 집착은 그를 평생 따라다녔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발렌티노가 13살 때 미니모토 경주에 참가했는데 첫 바퀴에서 넘어졌어요. 그는 일어났고 핸들이 휘어진 오토바이를 주워들고 피트로 가는 대신 계속 달렸어요. 다시 넘어졌어. 다시 일어났지. 경주는 꼴찌로 마쳤지만 손은 피투성이었어. 그리고 귀에 걸린 미소를 지었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어. 아빠, 내가 7번 코너에서 3명을 추월하는 거 봤어? 오토바이가 고장 났는데도 내가 그들을 제쳤다고. 그라치아노는 그때 깨달았지. 자신이 키우는 건 그저 또 한 명의 레이서가 아니라 집착하는 아이라는 걸. 불평 없이 고통을 감내하고 고통을 쇼로 바꾸는 그 능력은 그의 경력 내내 변함없었지. 또 다른 어린 시절 일화야. 14살 때 로시는 이탈리아 미니모토 챔피언십에 참가했어.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려면 우승해야 했어. 출발이 좋지 않아 꼴찌로 출발했고 포기하는 대신 한 명씩 추월하기 시작했지.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로 나서서 경주에서 우승했어. 나중에 어떻게 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모르겠어요. 그냥 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답했어. 질 수 없었다는 그 문장은 그의 경력 내내 그의 정신 상태를 요약해 이기기 위해 달린 게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 달린 거지. 그리고 그건 아주 다른 거야. 1996년 겨우 17살의 로시는 아프릴리아와 함께 125cc 월드 챔피언십에 데뷔했어. 그 해엔 우승 못했지만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 속도가 아니라 그의 눈빛이었지. 다른 레이서들이 군인처럼 집중한 얼굴로 가는 동안 그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장난을 쳤어. 1997년에는 휩쓸었지. 11승 37의 포디움. 그리고 첫 월드 타이틀. 비밀은 마치 그가 친구들과 축구를 했죠. 그리고 250cc로 넘어갔습니다. 무게 파워의 도약이었죠. 정말 미친 듯한 도약이었죠. 1999년
다시 챔피언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들이 특별한 선수를 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주 다른 선수 말이죠. 리스크에 최고 클래스에 올랐을 때 다른 선수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은 혼다와 함께 500cc에 데뷔한 첫 해였습니다. 챔피언십 5위, 배움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2001년 그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7승 5번의 포디움, 그리고 최고 클래스 첫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야수파제르셔머리비 파인제테이는 리비럽술에 열기 cc 바이크는 다루기 힘들었죠. 존중하지 않는 자를 물어뜯었지만 그는 코너마다 바이크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건 단지 이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겼느냐였죠. 다른 선수들이 기록을 볼 때 로시는 경쟁자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무도 추월하지 않는 곳에서 추월하고 더 늦게 브레이크를 잡고 포디움에서 웃었죠. 진지하고 냉정했던 모터사이클의 옛 방식은 얼어붙었습니다. 게다가 로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죠. 바로 쇼도 스포츠의 일부라는 것을요. 선수들이 로봇처럼 인터뷰하고 평균 눈빛을 보이던 시대에 그는 매주 맞춤형 헬멧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어떤 헬멧에는 강아지 얼굴이, 다른 헬멧에는 거대한 태양이, 또 다른 헬멧에는 그의 우상들을 기리는 그림이 있었죠. 팬들 열광했습니다. 갑자기 모토GP는 그저 남자들이 트랙을 도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커스였고 극장,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로시는 광대이자 마법사, 검투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냈죠. 2002년 무젤로에서 열린 이탈리아 그랑프리 1화가 기억납니다. 로시는 서킷에 도착했는데 찡그린 자기 얼굴이 그려진 헬멧을 쓰고 있었죠. 이채들이 그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무 웃겨서 브레이크 밟는 걸 잊을 테니까요. 5초 이상 앞서며 우승했습니다. 이런 심리전은 모터사이클 경주에서 전례가 없었죠. 로시는 오토바이와만 경쟁한 게 아니라 정신력과도 싸웠습니다. 그는 항상 한 발 앞서 나갔죠. 2002년에는 역사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500cc 오토바이가 사라지고 사행정 모토GP가 등장했죠. 많은 라이더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로시는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오토바이가 더 부드럽고 덜 거친 스타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이행정 시대처럼 계속 미끄러지며 주행할 때 로시는 깨끗하고 완벽한 코너링을 시작했죠. 거의 움직임 없이요. 혼다 RC111V는 로켓 같았지만 로시가 없었다면 무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해 그는 16번의 경주 중 11번을 우승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이제 평범한 선수와 위대한 선수를 가르는 순간이 옵니다. 2003년 말 로시는 무적의 혼다를 떠나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우승하지 못했던 야마하로 갔습니다. 언론은 그가 일찍 은퇴할 거라고 했고 경쟁자들은 웃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4년 남아프리카 웰컴에서의 첫 경주, 로시는 폴 포지션에서 출발하여 싸웠습니다. 비아지와 지베르나우를 이겼죠.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부숴버렸습니다. 그 시즌에 그는 9번의 레이스에서 우승했고 야마하와 함께 첫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야마하는 1990 레이니 이후 우승이 없었는데 로시가 와서 1년 만에 해냈습니다. 마법이 아니죠. 재능, 노력, 그리고 증명하려는 집착, 자신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요. 바이크가 아닌 2004년 시즌은 모토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된 시즌 중 하나입니다. 모토스포츠 역사상 로시는 셰시, 전자장치, 심지어 핸들바 위치까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야마하의 일본인 엔지니어들은 일본인 라이더들이 불평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익숙했지만 모든 실수를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이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지적만 한 게 아니라 바이크에 올라타 20바퀴를 돌고는 해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M1을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강력하진 않았지만 코너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바이크였습니다. 그리고 로시는 부드럽고 점진적인 스타일로 바이크를 춤추게 했습니다. 마치 3박자 왈츠처럼요. 하지만 진정한 결정타는
두 번째 그 시즌 헤레스에서 열린 레이스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로시는 마지막 코너에서 비아지를 추월했는데 심지어 잔디 위에서였습니다. 말 그대로요. 아스팔트가 없는 곳에 바퀴를 넣고 먼지와 흙을 일으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길 줄 알았던 비아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레이스 후 비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라이딩이 아니라 미친 짓이야. 로시는 대답했습니다. 미친 짓은 시도하지 않는 거야. 그것은 그의 선언문이 되었고 팬들은 그날 그들이 누군가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이란 걸요. 챔피언의 위대함은 라이벌로 측정됩니다. 로시는 최고의 라이벌들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황제 막스 비아지, 진지하고 계산적이며 냉철한 남자. 로시는 그를 미소와 불가능한 추월로 이겼죠. 그들의 라이벌 관계는 영화 같았어요. 이탈리아 언론은 불을 지폈죠. 교양 있는 로마인 대 시골의 불량배. 트랙에서는 서로 스치고 서로를 노려보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로시는 항상 한 가지 이점이 있었죠. 비아지가 모든 패배를 개인적인 비극으로 받아들일 때 로시는 모든 승리를 농담처럼 여겼죠. 재미있는 농담처럼요. 세테 기베르나우 2003년과 2004년에 로시에게 타이틀을 거의 빼앗을 뻔했던 스페인 선수. 하지만 로시는 2005년 헤레스에서 마지막 코너 추월이라는 명장면으로 그를 이겼죠. 기베르나우는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경기는 로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되죠. 모기 한 마리도 들어갈 틈이 없었죠. 기베르나우가 문을 닫았지만 로시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딪혔고 로시는 넘어지지 않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반면 기베르나우는 넘어졌죠. 그날 이후 로시라는 이름은 그에게 악몽을 안겨줬습니다. 사실 기베르나우는 몇 년 후 고백했죠. 그 코너가 남은 선수 생활 내내 자신을 괴롭혔고 로시와 경주하기 전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요. 로시와 경주하기 전날 밤에는 야마하 팀 동료 호르헤 로렌조, 두 명의 천재, 하나의 상자 무기였죠. 로렌조는 코스 공략이 완벽했고 로시는 기발한 재능이 뛰어났죠. 그들은 충돌했고 서로를 증오했지만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야마하 피트가 압력솥 같았던 시절도 있었죠. 로렌조는 승리했고 외과 의사처럼 냉철하게 경주에서 이겼고 로시는 투의사처럼 열정적으로 이겼습니다. 2010년 로렌조는 챔피언이 되었고 로시는 다리가 부러졌죠. 하지만 로시가 떠날 때까지 라이벌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두카티로 갔다가 야마하로 돌아왔죠. 흥미롭게도 오늘날 그들은 친구입니다. 시간과 세월은 해결해주죠. 바퀴가 망가뜨린 것을요. 로렌조는 언젠가 말했죠. 실사 군이제 모른제 마와는 애더는 건 야나이나는 저이 다른 누구에게 이기는 것보다요. 그게 바로 라이벌의 위대함이죠. 케이시 스토너, 날아다니는 호주인, 미사일 같았던 두카티와 미사일 같았죠. 로시는 그를 잡기 위해 자신을 재창조해야 했습니다. 스토너는 가장 빠른 라이더였죠. 마른 노면에서 순수한 천재성을 가진 선수였죠. 하지만 로시가 이긴 건 꾸준함과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스토너를 비꼬았죠. 스토너가 이기는 건 오직 그의 바이크가 직선 주로에서 가장 빨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민 반응을 보이던 스토너는 화를 내고 실수를 저질렀죠. 그리고 로시는 마치 늙은 여우처럼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언젠가 스토너는 말했죠. 로시는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논다. 그러자 로시는 대답했습니다. 내는 놀지 않아. 그들이 현실을 보게 도울 뿐이지. 그 심리전은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비록 스토너가 순수한 속도에서는 더 빨랐지만 로시는 꾸준함으로 그에게서 타이틀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크 마르케스, 그 후계자. 2015년 세팡 전투는 한 시대의 끝이자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즌 로시는 챔피언십 막판의 선두였고 이미 탈락이 확정된 마르케스는 치열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거친 경기가 있었죠. 로시는 실수였다고 했지만 다리에 발길질이 있었고 리플레이는 의문을 남겼고 그로 인해 마지막 경기에서 최하위로 출발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로렌조에게 타이틀을 잃었죠. 끝의 시작이었지만 36세의 로시가
여전히 당시 20세의 마르케스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마르케스는 몇 년 뒤 인정했죠. 로시가 없었다면 전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제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죠. 잠시 쉬어가죠. 익스프레스. 이 모든 라이벌 중 누가 닥터를 가장 곤경에 빠뜨렸을까요?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비아지, 지베르나우, 로렌조, 스토너, 마르케스. 가장 아픈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뭘 망설이세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세요. 코너가 좁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모든 유머가 연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의 방패이자 검이었죠. 다른 선수들이 압박감에 시달릴 때 로시는 팀과 파티를 열고 비디오 게임 캐릭터로 변장하며 출발선에서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저를 내리면 그는 전술적인 동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경기마다 라이벌들을 연구했죠. 언제 공격하고 언제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외과적인 추월로 상대방에게 공포를 심어줘야 할지 알았습니다. 외과적인 추월. 밀리초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토GP에서 그는 시속 340km로 체스를 두었습니다. 것이 시간당. 그리고 웃었죠. 모든 걸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죠. 2006년 마지막 경기에서 발렌시아에서 니키 헤이든에게 챔피언십을 내줄 위기였죠. 그는 이겨야 했고 헤이든은 3위 안에 들지 못해야 했죠. 헤이든은 결국 3위를 했습니다. 로시는 경주에서 이겼지만 타이틀을 잃었죠. 그리고 모터홈에 틀어박히는 대신 헤이든의 피트박스로 가서 그를 안아주며 네가 해냈어. 미국인.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발렌티노 로시입니다. 악마처럼 경쟁하지만 천사처럼 존중하는 거죠. 또 다른 멋진 일화는 2007년에 케이시 스토너가 두카티로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시는 순수한 속도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몇 시간 동안 스토너의 주행 라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주인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필립 아일랜드의 11번 코너에 그는 그 코너를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정확히 그곳에서 스토너를 추월했습니다. 스토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죠. 나중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나를 추월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곳은 제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케이시, 그곳은 로시의 자리였죠. 2008년 라구나 세카에서 스토너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경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토GP 역사상 최고의 경기로 여겨지죠. 로시와 스토너는 서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모든 코너를 돌았고 그중 한 코너에서 로시는 유명한 코르크스크르 코너의 안쪽으로 오토바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추월하지 않는 곳이었죠. 그는 잔디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경주에서 이겼습니다. 경기, 그는 시도하거나 2등에 만족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죠. 난 만족 못해. 그날 전설 속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많은 챔피언들은 떠나면서 그들의 비밀을 가져가죠. 로시는 그 반대였죠. 비밀을 늘렸습니다. 2014년 그는 VR46 라이더스 아카데미를 만들었죠. 집이자 뒷마당의 플랫트랙 경기장, 그리고 미쳤지만 효과적인 방법. 즐기면서 배우되 동물처럼 훈련하라. 그곳에서 오늘날 모토GP를 지배하는 라이더들이 나왔습니다. 페코 바냐이아, 세계 2회 챔피언, 프랑코 모비델리, 마르코 베제키, 루카 마리니. 이들 모두는 로시의 학교 정신을 혈관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너링뿐만 아니라 압박을 관리하는 법도 배웠죠. 겸손하게 축하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요.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날 페코 바냐이아가 마지막 바퀴에서 추월하는 것을 보면 발렌티노 로시의 작은 조각을 보는 겁니다. 아카데미는 단지 훈련 장소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로시는 그들에게 오토바이를 몸의 연장선처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머리를 쓰는 법도 가르칩니다. 그는 말하죠. 내 스타일을 모방하지 말고 너희만의 스타일을 찾아라.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오늘날 모토GP 그리드의 절반이 타블리아를 거쳐갔고 그들 모두는 승리할 때 하늘을 가리키거나 46번 제스처를 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그들이 없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곳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로시는 자신의 팀인
VR46 레이싱 팀을 창단했습니다. 현 두카티 오토바이로 모토GP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 이탈리아 젊은이들에게. 그 팀은 아카데미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로시는 더 이상 경주하지 않지만 그의 색깔, 그의 46번, 그리고 모터사이클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전히 그리드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VR46의 라이더가 불가능한 추월을 하는 한 로시는 아스팔트 위에서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냉정한 숫자는 9번의 월드 챔피언 타이틀, 그랑프리 115승, 모토GP 89승을 말합니다. 235번의 포디움, 65번의 폴 포지션. 하지만 숫자는 그가 얼마나 잔혹한 낙상에서 일어섰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2010년 무젤로에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41일 만에 다시 경주에 복귀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3개월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는 맞춤형 부목을 착용하고 작센링에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 5위로 마쳤습니다. 이런 내용은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는 말해주지 않죠. 2017년 38세의 나이에도 포디움을 위해 싸웠고 2021년 42세에는 작별을 고했다는 것을요. 발렌시아에서 10분간의 기립박수와 함께 그는 역사상 유일하게 4가지 다른 배기량 클래스에서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한 라이더입니다. 125cc, 250cc, 200,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소 한 번의 레이스에서 우승한 연속 시즌이 가장 많은 라이더입니다. 1996년부터 26시즌 동안 2021년까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는 아마도 가장 많이 후미에서 추월하며 올라온 라이더일 겁니다. 단 한 번의 레이스에서 최대 2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1월 14일 2021년 모터사이클 세계가 멈췄습니다. 발렌티노 로시가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모토GP 선수로서요. 그는 그 경주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10위를 했지만 관중들은 우승자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승자에게요. 그들은 46번이 새겨진 깃발을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쇼맨답게 오토바이 없이 명예의 주행을 했습니다. 어깨에 이탈리아 국기를 두른 채요. 슬픈 연설은 없었고 오직 미소와 엄지손가락만 있었습니다. 위로 치켜든 채요. 발렌티노 로시는 선수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헬멧을 바꾼 것이었으니까요. 오늘날 로시는 GT 월드 챌린지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고 있고 모토GP 팀의 구단주입니다. 그는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선수입니다. 비록 우승하지 못하더라도요. 왜냐고요? 그는 모두에게 스포츠는 감동이라는 걸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요. 추월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로봇처럼 경쟁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팬들은 그가 이기기만을 원한 게 아니라 변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죠. 그의 심리전 전략을 보고 싶어 했고 라이벌들에게 혀를 내미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부모님, 삼촌, 심지어 할아버지까지도 노란 오토바이를 탄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했습니다. 46번과 함께요. 발렌티노 로시는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바꾼 선수였습니다. 모토GP의 역사를 그는 우리에게 카리스마 없는 재능은 소음에 불과하지만 재능 없는 카리스마는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둘을 합쳐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고 그 폭풍은 그의 전설적인 대결부터 압박 속에서 경쟁하는 그의 독특한 정신력까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그리고 수백만 팬들이 그를 왜 여기는지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레이서 그 이상으로요. 증언과 역사적인 이정표를 통해 그의 궤적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 경주에 미친 그의 성격의 영향도요. 잊을 수 없는 라이벌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게 됐죠. 그리고 자신만의 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함으로써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요. 발렌티노 로시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아래에 딱 한 단어요. 전설, 우상, 어린 시절, 존경, 광기, 열정, 천재, 뭐든지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을 500cc 오토바이처럼 전율하게 했다면 아시죠?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코너를 영혼으로 돌파하니까요. 저는 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작별 인사를 할게요. 미소와 함께
차오. 다음 바퀴에서 만나요.